기원전 3114년 8월 11일, 마야인들은 이날을 제4의 태양시대가 시작된 날로 기록했어요. 그들의 달력에 따르면 이 세계는 네 번째 창조된 세계였습니다. 그 이전에 세 번의 세계가 있었고 세 번 모두 파괴되었어요. 첫 번째 세계는 물로 멸망했습니다. 대홍수가 모든 걸 쓸어갔어요. 두 번째 세계는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 번째 세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네 번째 세계. 마야인들은 이 세계도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믿었어요. 마야 달력의 핵심은 박툰이라는 시간 단위입니다. 1박툰은 정확히 14만 4천일, 약 394년이에요. 마야인들은 13박툰을 한 주기로 계산했습니다. 13이라는 숫자는 그들에게 완성과 신성함을 의미했어요. 13박툰은 5125년입니다. 기원전 3114년부터 계산하면 13박툰이 끝나는 날은 2012년 12월 21일. 바로 이날 세상이 떠들썩했던 마야 종말론의 근거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죠. 역시 헛소리였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야인들은 정말로 2012년이 종말이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2012년 12월 21일은 단순히 13번째 박툰이 끝나고 14번째 박툰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을 축제로 기념하는 것처럼 마야인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 멕시코 남부 토르투게로 유적지에서 모뉴먼트 6라는 석판이 발견됩니다. 이 석판에는 2012년 12월 21일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여기에 블론 욕테이라는 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종말론자들은 이 신을 파괴의 신이라고 해석했어요. 하지만 마야 전문가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볼론 욕테이는 전쟁이나 파괴와 관련된 신이 아니라 창조와 전원을 담당하는 신이에요. 더 중요한 건 석판의 뒷부분이 훼손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장의 앞부분만 읽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2012년 5월 과테말라 술툰 유적지에서 새로운 마야 달력이 발견되었어요. 미국 보스턴 대학의 윌리엄 사루토노 교수팀이 발굴한 이 달력은 9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벽면 전체에 복잡한 천문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달력은 7,000년 이상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2012년을 훨씬 넘어서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마야인들이 정말로 2012년에 세상이 끝난다고 믿었다면 왜 그 이후의 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안심했습니다. 역시 종말론은 거짓이었어.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마야인들이 기록한 건 끝이 아니라 전환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전환기에는 큰 격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진, 홍수, 화산 폭발. 이전 세 개의 세계가 겪었던 것처럼. 2012년 이후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에 운석이 떨어졌어요. 부상자 1,500명.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9,000명 사망. 2018년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400명 사망. 2019년 호주 산불은 5개월 동안 타올랐고 2020년엔 전 세계가 팬데믹에 휩싸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전환기가 이미 시작된 걸까요? 하지만 마야인들만 이런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북미 대륙의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남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피족.
애리조나주 사막에서 1000년 넘게 살아온 북미 원주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평화로운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전쟁을 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거의 교류하지 않으며 옥수수를 재배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호피족에게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예언이 있어요. 9가지 징조. 이 9가지가 모두 나타나면 세상은 정화의 날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날은 제4의 세계가 끝나고 제5의 세계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흥미롭게도 호피족도 마야인처럼 세계가 여러 번 창조되고 파괴되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불로, 두 번째 세계는 얼음으로, 세 번째 세계는 물로 멸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제4의 세계, 이 세계도 곧 정화를 맞이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9가지 징조는 뭘까요? 놀랍게도 이미 8개가 실현되었습니다. 첫 번째 징조, 흰 피부의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땅을 빼앗으러 올 것이다.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대륙 정복, 실현. 두 번째 징조, 바퀴가 달린 목소리들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자동차의 등장, 실현. 세 번째 징조, 버팔로처럼 생긴 긴 뿔을 가진 짐승들이 땅을 뒤덮을 것이다. 소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목축업, 실현. 네 번째 징조, 땅이 철로 된 뱀들로 가득 찰 것이다. 철도의 건설, 실현. 다섯 번째 징조, 하늘에 거대한 거미줄이 펼쳐질 것이다. 전선과 통신망, 실현. 여섯 번째 징조, 돌로 된 강들이 땅을 가로지를 것이다. 고속도로와 콘크리트 도로, 실현. 일곱 번째 징조, 바다가 검게 변하고 많은 생명이 죽을 것이다. 석유 유출 사고, 2010년 멕시코만 기름 유출, 실현. 여덟 번째 징조, 많은 젊은이들이 조상의 머리 모양을 하고 나타날 것이다. 히피 문화와 원주민 전통의 재발견, 1960년대부터 70년대, 실현. 그리고 아홉 번째 징조, 하늘에 있는 거처가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때 푸른 별이 하늘에 나타나 춤을 출 것이다. 그 후 곧 정화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늘에 있는 거처가 땅으로 떨어진다. 2001년 러시아 미르 우주정거장이 대기권에서 소각되었어요. 2011년 나사의 유아스 위성이 추락했습니다. 2016년 중국의 탱궁 1호가 통제불능 상태로 대기권에 재진입했어요. 2021년 중국의 로켓 잔해가 예측 불가능한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푸른 별입니다. 호피족 전설에 따르면 블루스타 카치나는 카치나 정령의 하나예요. 카치나는 호피족이 믿는 영적 존재로 자연의 힘을 대표합니다. 블루스타 카치나가 나타나면 그건 정화가 시작된다는 신호예요.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천문학계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2019년 허블 우주망원경이 청색거성 HD 168625의 이상활동을 포착했어요. 이 별은 지구에서 약 15,000광년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밝기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별이 곧 초신성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2020년 베텔게우스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이 적색 초고성도 초신성 폭발 직전 단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베텔게우스가 폭발하면 밤하늘의 두 번째 태양처럼 밝게 빛날 겁니다. 2023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청색 성단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단에는 수백 개의 젊고 뜨거운 청색별들이 모여 있었어요. 천문학자들은 이런 밀집된 청색별 집단이 우리 은하에 발견된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나사가 발표했어요. 태양계 외곽에서 정체불명의 청색빛이 감지되었다고. 혜성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그 어떤 알려진 천체와도 다른 스펙트럼이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호피족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루스타 카치나는 하늘에서 춤을 출 것이다.
처음엔 보이지 않다가 점점 밝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고대인들은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피족과 마야인만 경고를 남긴 게 아니에요. 서기 999년, 유럽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밀레니엄, 즉 서기 1000년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 때문이었죠. 1000년이 차면 사탄이 풀려나 최후의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1000년 1월 1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66년 뒤 1966년에는 정말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헤일리 혜성이 나타났고 노르만족이 영국을 침략했어요. 헤이스팅스 전투, 영국의 역사가 바뀐 날이었습니다. 1666년 런던 대화재, 도시의 80%가 불탔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숫자 666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죠. 하지만 정말로 그랬을까요? 1999년 8월 11일 유럽과 중동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되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전 세계는 Y2K 버그로 긴장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해 모든 시스템이 마비될 거라는 공포였어요. 다행히 대규모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 대비하지 않았다면? 2001년 9월 11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 2년 늦게 세계는 테러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종말로는 틀렸지만 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났어요. 시기만 조금씩 어긋났을 뿐. 그리고 또 다른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12세기 아일랜드의 주교 성 말라키. 말라키는 환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미래의 교황들에 대한 환시였어요. 그는 112명의 교황에 대한 짧은 묘사를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이 묘사들은 실제로 들어맞았어요. 예를 들어 109번째 교황은 태양의 노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005년 선출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일식이 있던 날 태어나서 일식이 있던 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110번째 교황은 올리브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베네딕토 16세는 베네딕토회 출신인데 베네딕토회의 상징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111번째 교황 로마인 베드로. 2013년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이탈리아 이민자의 후손이죠. 그의 본명은 호르에 마리오 베르고 글리고인데 교황명을 선택할 때 베드로 2세를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프란치스코를 선택했습니다. 말라키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요. 112번째 교황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로마인 베드로 시대에 로마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자가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재위하고 있어요. 그는 현재 88세입니다. 말라키의 예언에 따르면 그가 마지막 교황이에요. 그 후엔 무언가 끝난다는 겁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은 말합니다. 말라키의 예언은 16세기에 위조된 거야. 믿을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111개의 예언이 들어맞았다면 112번째도?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더 오래되고 더 구체적인.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 시절 조로아스터교의 예언자 자라토스트라가 기록을 남겼어요. 세상은 12,000년을 주기로 순환한다. 마지막 3,000년 동안 선과 악의 최후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조로아스터교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3,000년의 끝자락에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사오샨트라는 구원자가 나타나 세상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화 과정은 파괴적이에요.
힌두교의 경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칼리 유가, 어둠의 시대. 힌두교 우주론에 따르면 세상은 4개의 유가를 순환해요. 사태 유가, 트레타 유가, 두아파라 유가, 그리고 칼리 유가. 칼리 유가는 43만 2천 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시대에는 도덕이 무너지고 전쟁이 끊이질 않으며 자연재해가 증가해요. 그리고 칼리 유가가 끝날 때 칼키라는 신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 세상을 파괴하고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칼리 유가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힌두교 경전에 따르면 크리슈나가 죽은 날입니다. 기원전 3102년 2월 18일. 지금으로부터 5100년 전이에요. 그런데 마야 달력이 시작된 해가 기원전 3114년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던 두 문명이 같은 시기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기록했습니다. 우연일까요? 북유럽 신화도 있습니다. 라그나로크, 신들의 황혼, 세상의 종말이에요. 라그나로크가 시작되면 3번의 겨울이 연속으로 찾아오고 태양이 사라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대한 늑대 펜리르가 태양을 삼키죠. 흥미롭게도 2014년 북유럽 고고학자들이 바이킹 룬문자를 해독했어요. 그들은 라그나로크가 언제 올지 계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날은 2014년 2월 22일이었어요. 물론 아무 일도 없었죠. 하지만 2014년은 다른 의미에서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해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했어요. 우크라이나 위기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2022년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다시 대규모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슬람의 하디스에도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마지막 날의 징조라고 불립니다. 그중 일부. 높은 건물을 짓는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830m,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타워는 1000m를 목표로 건설 중이에요. 시간이 빨라질 것이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시간 가속. 1년이 점점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 지식은 사라지고 무지가 넘쳐날 것이다. 인터넷 시대의 역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워졌어요. 땅이 말을 할 것이다. 스마트폰, AI, 사물 인터넷. 그리고 마지막 징조.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 것이다. 그 아래에서 황금산이 드러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고 100명 중 99명이 죽을 것이다. 2023년 이라크 정부가 발표했어요. 유프라테스 강의 수위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기후변화와 댐 건설 때문이었습니다. 강 바닥에서 고대 유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3400년 전 미탄니 왕국의 도시,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황금산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혹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언들입니다. 마야, 호피족,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북유럽 신화, 이슬람. 모두 다른 시대, 다른 대륙, 다른 문화권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기적인 파괴와 재창조, 마지막 징조들, 정화의 시기,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고대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전에도 문명이 멸망했고 다시 일어섰다는 걸. 그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경고로 남긴 거죠. 그리고 만약 그들의 경고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관찰한 현상을 기록한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관찰해야 할까요? 답은 그들이 남긴 유물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것들은 모두 실제합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거나 최근까지 우리 곁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종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900년 그리스 안티키티라 섬 근처 해저, 스펀지를 채취하던 잠수부들이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기원전 1세기경 침몰한 로마 시대 상선이었습니다. 배에는 청동 조각상, 도자기, 보석들이 실려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식된 청동 덩어리. 처음에는 그냥 버려진 금속 조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엑스레이로 내부를 촬영했을 때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그 안에는 30개가 넘는 정밀한 톱니바퀴가 들어있었어요. 기계였던 겁니다. 기원전 150년에서 100년에 만들어진 기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복잡한 기어 시스템이 존재했다고? 안티키티라 기계.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불립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 하지만 그 기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기계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일식과 월식이 언제 일어날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올림픽 개최 날짜까지 계산했죠. 앞면에는 황도대와 이집트 달력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메톤 주기와 사로스 주기를 계산하는 다이얼이 있었어요. 메톤 주기는 19년마다 태양과 달의 위치가 반복되는 주기입니다. 사로스 주기는 18년 11일마다 일식과 월식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이 다시 나타난 건 14세기 유럽의 천문시계에서였습니다. 무려 1400년 뒤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다면 그들은 또 무엇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2021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이 기계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그들은 63개의 톱니바퀴와 판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를 복원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계는 단순히 천체의 위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지구 자기장의 변화 주기까지 계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구 자기장은 일정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어느 순간 극이 뒤바뀝니다. 북극과 남극이 바뀌는 거죠. 이걸 자기장 역전이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20만에서 30만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기장 역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78만 년 전입니다. 이미 예정된 시기를 훨씬 넘긴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구 자기장은 급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약 9% 감소했어요. 자기장이 역전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장이 약해지는 동안 지구는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통신 시스템이 마비되고 전력막이 붕괴되며 대기 상층부가 증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석 기록을 보면 과거의 대멸종 시기와 자기장 역전 시기가 겹쳐요. 우연일까요? 안티키티라 기계가 이 주기를 계산할 수 있었다는 건 고대인들이 이미 이 현상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언제 자기장이 약해지는지 예측하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걸 알았던 걸까요? 1980년 3월 22일 미국 조지아주 엘버트 카운티의 한 언덕. 인구 2,000명 남짓한 작은 시골 마을에 거대한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높이 5.87m, 무게 107톤. 4개의 거대한 화강암 판이 중앙 기둥을 둘러싸고 있고 그 위에 하나의 판이 얹혀있는 구조였어요. 영국의 스톤헨지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죠. 조지아 가이드 스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구조물에는 8개의 언어로 10가지 계명이 새겨져 있었어요. 영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힌디어, 히브리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섬뜩했습니다. 하나, 자연과 영원한 균형을 이루며 인류를 5억 명 이하로 유지하라. 첫 번째 계명부터 충격적이에요. 현재 지구 인구는 약 80억 명입니다. 5억 명이라면 93.75%를 없애야 한다는 뜻이죠. 16명 중 15명이 사라져야 합니다. 둘, 번식을 현명하게 인도하여 적합성과 다양성을 개선하라. 셋, 살아있는 새로운 언어로 인류를 통합하라. 넷, 열정, 신앙, 전통,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된 이성으로 다스려라. 다섯, 공정한 법과 정의로운 법정으로 사람들과 국가를 보호하라. 여섯, 모든 국가가 내부적으로 통치하고 외부 분쟁은 세계 법정에서 해결하게 하라. 일곱, 사소한 법률과 쓸모없는 공무원을 피하라. 여덟,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의무의 균형을 맞춰라. 아홉, 진리, 아름다움, 사랑을 중시하며 무언가의 조화를 추구하라. 열, 지구의 암이 되지 마라. 자연을 위한 공간을 남겨둬라.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1979년 여름, R.C.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조지아주 엘버튼의 한 화강암 회사를 찾아왔어요. 그는 기념물 건립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R.C. 크리스찬은 가명이었어요. 그의 실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건축을 맡은 회사 사장 조 펜들리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념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종말론적 사건이 발생한 후 인류가 문명을 재건할 때 필요한 원칙을 담았습니다. 종말론적 사건.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가이드스톤은 천문학적으로도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중앙 기둥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정오가 되면 태양빛이 관통해 그날의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동지와 하지에는 해가 뜨는 방향이 정확히 표시되었죠. 구조물 아래 6피트 지점에 타임캡슐이 묻혀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던 가이드스톤.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신세계 질서의 계획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비밀 조직이 세운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사탄의 기념비라고 불렀습니다. 2022년 7월 6일 새벽 4시 3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가이드스톤에 폭탄을 설치한 거였어요. 4개의 기둥 중 하나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날 오후 조지아주 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나머지 구조물도 완전히 철거했어요. CCTV에는 은색 세단 한 대가 폭발 직후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철거 과정에서 타임캡슐을 찾으려 했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이드스톤이 파괴된 걸 기뻐했어요. 사탄의 기념비가 무너졌다고 환호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려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종말 이후를 위한 지침서였다면? 이제 그 지식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앤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첫 번째 계명. 인류를 5억 명 이하로 유지하라. 만약 정말로 대재앙이 온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인구가 그 정도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인구 감축을 암시하는 걸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1912년 이탈리아 몬드라곤의 인근의 한 예수의 수도원. 폴란드계 미국인 고서적상 윌프리드 보이니치가 오래된 서적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양피지로 만들어진 240여 페이지의 필사본.
크기는 약 16cm 곱하기 23cm. 가죽으로 재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보이니치 필사본.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책이라고 불립니다. 600년이 넘도록 단 한 단어도 해독되지 않은 책.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에니그마 암호를 해독했던 전문가들조차 이 책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어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 책은 1404년에서 1438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5세기 초, 중세 후기였죠. 책의 내용은 크게 6개 섹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섹션, 식물학. 페이지마다 하나의 식물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설명으로 보이는 텍스트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식물들은 이상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식물들이에요. 어떤 식물은 뿌리가 2개인데 각각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건 나무줄기에 꽃이 핀 형태가 아니라 마치 여러 식물이 뒤엉킨 것처럼 보입니다. 잎사귀의 패턴도 실제 식물학적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식물학자들이 이 그림들을 분석했습니다. 일부는 실제 식물과 유사해 보였어요. 해바라기, 양파, 선인장.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부분은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 여러 식물의 특징을 섞어서 새로운 종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섹션, 천문학. 원형 다이어그램과 별자리 같은 그림들이 가득해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아는 별자리와는 달라요. 12개의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아마 12개월에 나타내는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섹션, 생물학. 가장 기이한 부분입니다. 벌거벗은 여성들이 복잡한 관으로 연결된 용기 안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관들은 미로처럼 얽혀 있고 어떤 여성은 녹색이나 파란색 액체 안에 잠겨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는 생식기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주장해요. 다른 학자는 연금술 실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영혼의 정화 과정이라고 해석하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섹션, 약학과 조제법으로 추정됩니다. 작은 병과 식물 뿌리가 그려져 있고 레시피처럼 보이는 텍스트가 있어요. 여섯 번째 섹션, 짧은 문단들이 별 모양의 점으로 구분되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섹션과 달리 그림이 거의 없어요. 주문이나 기도문일까요? 그렇다면 문자는 어떨까요? 보이니치 필사문의 문자는 약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기호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틴 문자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언어가 자연어의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의 길이 분포가 지프의 법칙을 따릅니다. 정보 엔트로피도 영어나 라틴어와 비슷해요. 무작위로 만든 낙서가 아니라 실제 언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어요. 같은 단어가 2번에서 3번 연속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또 10글자 이상의 단어가 거의 없고 한두 글자 단어도 드뭅니다. 2017년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 연구팀이 AI를 이용해 분석했어요. AI는 이 텍스트가 히브리어를 변형한 언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냈습니다. 일부 단어를 번역하려 시도했지만 의미가 통하지 않았어요. 2019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제라드 체셔 박사는 해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시 로마어로 쓰였고 내용은 성관계와 여성 건강에 관한 의학서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2024년 영국의 니콜라스 깁스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문자들은 문자가 아니라 의학 용어의 축약형이라는 거예요.
AR, 아로마틱스, AQ, 아쿠아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것도 일부만 설명할 뿐 전체를 해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정말로 의학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여기서 이상한 가설 하나를 소개할게요.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볼 여지는 있어요. 보이니치 필사본의 식물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식물들. 만약 이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식물이라면? 미래의 식물이라면? 지구가 대재앙을 겪으면 생태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방사선 노출, 기후변화, 대기 조성의 변화. 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돌연변이를 일으킬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식물이 나타날 겁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은 그 미래의 생태계를 기록한 책일까요? 종말 이후에 어떤 식물이 나타날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적어놓은 생존 매뉴얼? 그렇다면 누가 이걸 썼을까요? 시간여행자? 예언자? 아니면 이전 문명에서 살아남은 누군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인류는 이미 여러 번 멸망하고 다시 일어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누군가는 경고를 남겼던 거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이 책을 보라고. 보이니치 필사본은 현재 예일대학교 바이네케 희귀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전체 스캔본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읽을 수는 없습니다. 600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책. 어쩌면 그 침묵이 깨지는 날이 우리가 정말로 그 지식이 필요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3개의 유물을 봤습니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천체의 주기와 자기장 역전을 계산했어요.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종말 이후 인류 재건의 원칙을 남겼습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은 미래의 생태계를 기록했을지도 모르죠. 우연일까요?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3가지.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주기에 관한 거예요. 안티키티라 기계는 천체의 주기를, 가이드스톤은 문명의 주기를, 보이니치는 생명의 주기를. 그리고 모두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계산하고 원칙을 세우고 지식을 기록하는 것. 왜일까요? 무엇을 대비하려는 걸까요? 어쩌면 고대인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역사가 순환한다는 걸. 문명이 일어나고 번영하고 멸망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걸. 그 주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하지만 유물과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과학자들조차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일들을 봐야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예언과 유물이 경고했던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관측하고 있는 현상들, 정부가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종말을 가리키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과학 논문에 실린 데이터,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 실제로 존재하는 시설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섬뜩한 그림이 나타나요. 지구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핵 내부에 용융된 철과 니켈이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만들어요. 이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 우주 방사선, 태양풍, 이 모든 걸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죠. 하지만 이 방패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지구 자기장은 약 9% 감소했어요. 특히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 대서양 상공에서 자기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남대서양 변칙이라고 불러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6년 동안 이 지역의 자기장 강도는 24,000 나노테슬라에서 22,000 나노테슬라로 떨어졌습니다.
약 8%나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약화 지역의 면적은 매년 약 20km씩 서쪽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2015년부터 남아메리카 남서쪽에 두 번째 약화 지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 자기장이 두 곳에서 동시에 약해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유럽 우주국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구 자기장 역전의 징조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기장 역전. 북극과 남극이 바뀌는 현상이에요. 나침반의 N극이 지금 남쪽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과거 지구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5만 년에서 30만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역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78만 년 전입니다. 이미 예정된 시기를 3배 이상 넘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체된 상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자북극의 움직임입니다. 자북극은 계속 움직여요. 하지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1900년 이전에는 캐나다 북쪽 주변을 천천히 맴돌았어요. 1년에 약 10에서 15km 정도 이동했죠.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이동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연간 약 15km, 2000년대에는 약 40km, 그리고 현재는 연간 약 55km 속도로 캐나다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1990년에서 2018년 사이 자북극은 약 1000km 이동했습니다. 1900년부터 1990년까지 90년 동안 이동한 거리와 같은 거리를 불과 28년 만에 움직인 거예요. 2018년 이 변화가 너무 심해서 세계 자기 모델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업데이트해야 했습니다. 항공기와 선박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오차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자기장이 역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역전 과정 동안 자기장이 매우 약해집니다. 정상 상태의 10에서 2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최대 90%까지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지구는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대기권이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긴 하지만 자기장 없이는 충분하지 않아요. 인공위성부터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GPS, 통신위성, 방송위성, 우주에 떠있는 수천 개의 위성이 고에너지 입자에 노출되어 회로가 타버릴 거예요. 지상의 전력망도 유도 전류에 의해 변압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생명체에 대한 영향입니다. 철새와 바다거북, 돌고래 같은 동물들은 자기장을 이용해 방향을 찾아요. 자기장이 혼란스러워지면 대규모 집단 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안전하지 않아요. 피부암 발생 확률이 급증할 겁니다. 대기권 상층부가 태양풍에 의해 증발하면서 대기가 얇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대멸종과 자기장 역전 시기가 겹칩니다. 약 4만 2천 년 전 라샹프 사건이라는 짧은 자기장 역전이 있었어요. 이 시기에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습니다. 우연일까요? 7만 4천 년 전 토바 화산 분출과 동시에 자기장 이상 현상이 있었어요. 인류는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1만 명 미만으로 줄었다는 병목 현상 이론이 있죠. 2019년 영국 리즈 대학 연구팀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장 역전이 기존 생각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고. 기존에는 수천 년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0년에서 200년 만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중국 동굴의 석순을 분석했어요. 약 10만 년 전 자기장이 1년에 10도씩 방향을 바꿨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건 이전 예측보다 10배 빠른 속도예요. 만약 지금 시작된다면
우리 세대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859년 9월 1일 새벽, 영국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이 자택 천문대에서 태양을 관측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태양 표면에서 거대한 섬광을 목격했습니다. 태양 플레어.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직접 관측한 태양 폭발이었죠. 17.6시간 후 그 폭풍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은 3에서 4일 걸리는 거리를 하루도 안 돼서 온 거예요. 그만큼 강력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전 세계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로키 산맥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한밤중에 깨어났어요. 주위가 너무 밝아서 아침인 줄 알았습니다. 하와이, 쿠바,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되었어요. 보통은 북극 지방에서만 보이는 오로라가 적도 근처까지 내려온 거죠. 고위도 지역에서는 오로라가 너무 밝아서 밤에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파괴가 있었어요. 당시 유럽과 북미의 전신망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약 22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선에 강력한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전신 장비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일부 전신국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기한 일도 있었어요. 배터리를 분리했는데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기에 유도된 전류만으로 장비가 작동한 거예요. 선박의 나침반은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이 사건을 캐링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에요. 당시는 1859년이었습니다. 전기 의존도가 낮았기 때문에 피해가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다면? 2013년 미국 대기해양청과 로이드 보험사가 공동으로 피해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경제적 손실 최대 2조 6천억 달러. 이건 영국 GDP 전체보다 큰 금액이에요. 무엇보다 전력망이 무너질 겁니다. 고압 송전선에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변압기가 과열되어 타버릴 거예요. 변압기는 주문 제작품이라 교체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동시에 수백 수천 개가 망가지면 인공위성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GPS, 통신, 방송, 기상위성. 수천 개의 위성이 전자회로 손상으로 멈춰설 거예요. 항공기와 선박은 내비게이션을 잃고 은행 시스템은 동기화를 잃어 거래가 중단됩니다. 인터넷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상기타 압도 조티 박사가 경고했습니다. 태양 폭풍이 인터넷을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마비시킬 수 있다고. 대륙간 해저 케이블이 문제예요. 광섬유 자체는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호를 증폭하는 리피터라는 장치가 50에서 150k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리피터들이 지자기 유도 전류에 취약해요. 만약 해저 케이블이 끊어진다면 대륙간 통신이 두절됩니다. 인터넷은 지역별로 고립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멈춰요. 정전은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멈추고 식수 공급이 중단되며 병원의 의료 장비가 작동을 멈춥니다. 도시는 혼란에 빠지고 약탈과 폭동이 시작될 거예요. 이건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1989년 3월 태양 폭풍이 캐나다 퀘벡주를 강타했습니다. 변압기가 손상되면서 9시간 동안 600만 명이 정전을 겪었어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난방이 끊긴 수십만 가구가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었습니다. 2012년 7월 캐링턴급의 초대형 태양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구를 비껴갔어요. 만약 일주일만 일찍 일어났다면 지구를 정면으로 강타했을 겁니다. 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를 18세기로 되돌릴 뻔했다. 그린란드 빙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캐링턴급 태양 폭풍은 약 5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합니다. 마지막이 1859년이었으니 우리는 아직 안전할까요? 더 무서운 건 미야케 사건입니다. 서기 774년과 993년, 캐링턴 사건보다 10배 이상 강한 태양 폭풍이 있었어요. 나무 나이테의 탄소일사 농도를 분석해서 밝혀냈습니다. 만약 미야케급 태양 폭풍이 지금 온다면 전 세계 문명이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몇 주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전기 없이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태양은 현재 11년 주기의 활동 극대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쯤 극대기에 도달할 거예요.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죠. 그리고 지구 자기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방패가 약할 때 공격이 온다면? 우주 기상예보 시스템이 있긴 해요. 태양 폭풍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보 시간은 고작 15분에서 몇 시간. 전력망을 안전하게 차단하고 위성을 보호 모드로 전원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과학자들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충분하지 않아요. 노르웨이형 스발바르 제도. 북극점에서 1300km 떨어진 척박한 섬입니다. 연중 대부분 영하권이고 섬의 60%가 빙하로 덮여 있어요. 북극곰이 사람보다 많은 곳. 지구에서 가장 메마르고 황량한 장소 중 하나죠. 그런데 이 황량한 섬의 산비탈에 이상한 구조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콘크리트 입구. 그 안으로 들어가면 120m 길이의 터널이 나와요. 터널 끝에는 3개의 방이 있습니다.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 현대판 노아의 방주. 최후의 날 저장고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107만 종 이상의 식물 종자가 보관되어 있어요. 쌀, 밀, 보리, 옥수수, 감자. 인류가 먹는 거의 모든 작물의 씨앗이 여기 있습니다. 각 종자마다 평균 500개씩, 총 수억 개의 씨앗. 2008년 2월 28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건설 비용 900만 달러는 노르웨이 정부가 전액 부담했어요. 운영비도 노르웨이 정부와 세계작물 다양성 재단에서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생물 다양성 보존입니다. 자연재해, 전쟁, 기후변화로 농작물 종자가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 내전 때 카불의 종자 저장고가 파괴되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바그다드의 종자은행이 약탈당했어요. 2015년 시리아 내전 때는 알레포 근처의 이카르다 종자은행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5년 스발바르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종자를 반출했어요. 시리아에 130개 샘플을 돌려줬습니다. 내전으로 종자은행이 무너지고 먹거리가 부족해지자 긴급 복원을 위해서였죠. 그것 말고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종자는 절대 나가지 않아요. 이곳은 백업이에요. 최후의 보험. 그런데 왜 하필 이곳일까요? 왜 북극 근처의 황량한 섬에? 첫째, 자연 냉장고예요. 바깥 온도가 영하 3에서 4도를 유지하는 영구 동토층입니다.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종자는 얼어붙은 상태로 유지돼요. 둘째, 안전해요. 해발 130m 안반층에 건설되어 있어서 해수면이 80m까지 상승해도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리히터 규모 6.2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고 핵폭발에도 견딥니다. 소행성 충돌에도 버틸 거라고 하네요. 셋째, 정치적으로 중립이에요. 노르웨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스발바르 조약에 의해 이 섬에서는 군사활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넷째, 접근이 어려워요. 비행기로만 갈 수 있고 출입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문을 열려면 유엔과 국제기구가 보관한 6개의 마스터키가 모두 필요해요.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로 유지됩니다. 종자의 발화를 막고 신진대사를 최대한 늦추는 최적 온도예요. 20년마다 새 종자로 교체하면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도 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가 있어요.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스발바르가 작물 종자를 보관한다면 백두대간은 야생식물 종자를 보관해요. 현재 약 19만 점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해발 600m, 지하 46m에 건설되었어요. 두께 60cm 강화 콘크리트와 3중 철판 구조, 규모 6.9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 전력 중단에 대비한 자가 발전기, 영하 20도, 습도 40% 이하 유지. 2019년부터 다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반인 출입 금지,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전세계 종자 저장고는 1,4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인정한 국제 종자 금고는 단 2곳, 스발바르와 백두대간. 왜 굳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생물 다양성 보존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게 전부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이 시설들이 만들어진 시기, 스발바르는 2008년, 백두대간은 2015년. 왜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갑자기 여러 나라가 이런 시설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이 시설들이 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보세요. 핵전쟁, 소행성 충돌, 기후대재앙, 전지구적 규모의 대재난. 공식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이 아니에요. 무언가 닥칠 거라는 걸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와 록펠러 재단이 스발바르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어요. 세계 최대 종자회사 몬산토도 참여했습니다. 왜 이들이 북극의 종자 저장고에 관심을 가질까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트들이 알고 있다. 곧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다. 종말 이후를 위해서. 음모론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전 세계 정부와 재단이 수천억 원을 들여서 북극과 산속 깊은 곳에 최후의 날에 대비한 저장고를 만들었다는 것. 왜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3가지 과학적 위협을 받습니다. 자기장 역전, 태양 폭풍, 그리고 정부의 비밀 대비.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난다면? 자기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캐링턴급 태양 폭풍이 온다면? 방패가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전력망 붕괴, 통신 두절, 인공위성 전멸, 식수 공급 중단, 식량 부족, 의료 시스템 마비. 도시는 혼란에 빠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스발바르의 종자 저장고가 열립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문명을 재건하기 위해 씨앗을 꺼내는 거죠. 이게 시나리오일까요? 아니면 계획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구자기장은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북국은 점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은 활동 극대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들은 최후의 날에 대비한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우연일까요? 고대인들은 예언했습니다. 유물은 경고를 남겼어요. 그리고 현대과학은 그 경고가 근거 없는 게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환기의 한가운데 있는 걸지도 몰라요. 마야인들이 말한 제4의 태양에서 제5의 태양으로 넘어가는 시기. 호피족이 경고한 정화의 날. 말라키가 예언한 마지막 교황시대.
그 전환이 파괴적일까요? 아니면 점진적일까요? 우리 세대가 겪을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가 겪을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문명은 일어나고 번영하고 멸망하고 다시 일어나죠. 우리는 그 주기에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